연구 기사 44입니다. 주제는 하느님의 말씀을 입체적으로 탐구하십시오. 이며 주제 성구는 에베소서 3장 18절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온전히 이해하십시오. 입니다. 누구든지 진지하다면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시죠. 1-2학 신준현 형제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밥 먹고 나머지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활동이지 성경 읽기가 아닙니다. 늘 하는 말이지만 세상과 절연된 채 살아가는 워치타워 지부나 워릭 본부의 사람들은 밥 먹고 할 일 없으면 성경 보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 있지만 일반인들은 성경 한 구절이라도 제대로 읽고 묵상하여 체화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며 여러 가지 자료들을 조사하여 신학적 토대를 세울 환경이 되지도 않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야 믿음이 좋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이 없는 고대에도 믿음 좋은 사람의 예가 성경에 실려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사람과 사람의 부딪힘인 경제활동을 통하여 훌륭한 믿음을 세워 나갈 수 있는 것이지 세상과 절연된 상아탑 속에서 좋은 믿음을 기르기란 오히려 힘듭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사도가 말하였는데 그 환난이 어떻게 밥 먹고 성경만 보는 환경에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 필요한 이유는 환난을 이기는 과정에서 자연과의 더 좋은 관계, 인간과의 더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시험을 받고 시험을 이기는 과정에서 믿음이 굳세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고대의 경험을 되씹어 봄으로써 오류를 비판하고 좋은 점을 배우며 자기의 생각을 정리할 기회를 가진다는 점에서 유익한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한다고 해서 결코 믿음이 좋아지거나 구원에 유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핵심은 두 가지 뿐입니다. 하느님의 임재를 느끼고 희망을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여기서 파생되는 것들일 뿐입니다. 사망 이명자 자매입니다. 파수대 본문에서는 성경을 연구하여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온전히 이해하는 것으로 설명하는데 이 기사를 어느 형제가 썼는지 모르겠으나 마땅히 통치체의 책임입니다. 성경을 곡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신세개역은 주어, 동사, 목적어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도록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글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인데 여기서 주어는 너희가 이고 목적어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며 동사는 알고 입니다. 따라서 너비와 높이와 깊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높이와 깊이입니다. 파수대가 비슷하게 설명한 것 같으나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사이비에 섞인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공부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환경에서 의를 행하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함으로써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체험이지 지식이 아닙니다. 따라서 19절에서 지식이 아니라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소제목 깊이 있는 성경 진리를 탐구하십시오. 사항 양재기 형제입니다. 성경이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내려주신 그분의 목소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은유적으로 참일 수 있으나 실제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성경은 글 쓴 사람도 인간이요 내용도 글쓴이의 경험과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쓴 것이며 그 기록을 성경으로 지정한 것도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직설적으로 말한다면 성경은 하느님에 대한 인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가치하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의 위치를 제자리에 두자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우상화시키는 목적은 결국 성경의 최종 해석의 권위를 갖는 교단을 높이려는 데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권위를 한껏 올리면 결국 누가 올라가겠습니까? 그것은 워치타워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워치타워 통치체를 최고의 권위로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권위는 합의된 권위여야 하므로 성경을 제자리에 두고 그 해석은 개인의 자유로 두되 특정한 해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합의된 권위의 해석을 옹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것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해야 하는 경우에 그러합니다. 노칠순 자매입니다. 5항에서는 결국 본색이 드러납니다.
파수대는 결국 워치타워 통치체가 결정한 출판물의 해석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권위는 예수로부터 받은 것도 아니요 합의된 권위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권위는 워치타워 법인 곧 세계적 출판사의 이사라는 권위이며 따라서 자본력에 의존하는 권위입니다. 그러니까 더욱 자본력을 끌어모으려고 안간 힘을 쓰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음은 파수대가 권장하는 성서 연구의 주제들입니다. 이 주제들을 연구하라는 것은 워치타워 해석대로 이해하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구태여 성서를 읽으라고 한 이유는 허울에 불과하고 워치타워 출판물을 주입하는 이야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소제목 하느님의 목적에 대해 깊이 생각하십시오. 6.7항 이예찬 형제입니다. 하느님을 인간화해서 그분에게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표현을 사용할 수는 있으나 하느님에게는 사실상 목적이나 계획은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관점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좋게도 나쁘게도 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았고 예수께서는 사랑으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께서 율법을 수여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수호하지 않는 자들을 처벌하실 것이라는 생각에 압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하느님을 만물의 아버지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은 인간의 인식에 따라서 두려움의 대상도 사랑의 대상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서로 다른 인식은 다른 결과를 낳도록 영향을 미칩니다.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는 사람은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 억지로라도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율법주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을 사랑으로 보는 사람은 감사하고 때로는 그 사랑을 남용하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믿음과 자발적인 순종으로 하느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랑이 모든 사람을 하나로 연합하게 하며 하느님의 나라가 이룩되어 하느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기르려면 우리의 희망이 확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행복한 사회와 영원한 생명이 이루어진다는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 지상에는 영원히 사는 생명체가 있기라도 한 것일까? 만일 그러한 생명체가 전혀 살지도 않았고 모든 생명체나 무생물은 탄생과 노화 그리고 죽음을 반복한다면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믿을 수 있을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희망을 가질 만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기록한 우리의 진실한 선진들의 믿음뿐만 아니라 자연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을 히드라는 5에서 15mm 정도의 못이나 늪 등의 담수에 서식하는 아주 작은 동물이죠. 길다란 몸통의 끝에 입이 있고 주변에 촉수가 여러 개 달려있는데 이 촉수가 몸체 길이의 3배까지 늘렸다 줄였다 하며 독을 분비해서 물벼룩이나 달팽이 같은 동물들을 잡아먹죠. 히드라는 재생 능력이 뛰어나 잘라도 다시 몸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2mm 정도의 몸체의 일부분만 남아있어도 원래의 몸체로 완전한 재생이 가능하죠. 히드라의 신비함은 늙지 않는 데에 있습니다. 히드라는 성체가 되면 어느 순간부터 노화가 멈춥니다. 독일의 실험에서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히드라를 관찰한 연구가 있었는데 당시 연구에 쓰인 히드라가 33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노화가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음을 확인했으며 불사의 생명체라는 결론에 도달했죠. 과학자들은 히드라가 늙지 않는 이유로 몸 대부분이 죽지 않고 끝없이 분열할 수 있는 줄기세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은 보호탑 해파리는 아주 놀라운 동물입니다. 1994년 이탈리아의 연구원이 실수로 작은 보호탑 해파리를 수조에 넣고 오랜 시간 방치했는데 나중에 다시 돌아와 보니 원래 있던 성체 해파리는 온데간데 없고 새끼 해파리들만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죠. 이를 이상하게 여겨 이후 5년간 4,000마리가량의 작은 보호탑 해파리를 연구한 결과 이 해파리는 수명을 다하면 어릴 때의 알로 돌아가며 알은 곧 번데기와 같은 폴립 형태로 바뀌고 이후 성체까지 자라는 것을 알게 됐죠. 한마디로 늙어서 노화가 진행되면 다시 어릴 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작은 보호탑 해파리의 라이프 사이클인데 메비우스의 띠처럼 끝이 없습니다. 이 사이클은 영원히 반복되며 늙는 것 외에 신체에 심한 손상이 생겨도 같은 방식으로 어릴 때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참 여러모로 부러운 녀석이네요. 이런 전환 분화 현상이 라이프 사이클에서 일어나는 건 해파리 중에서도 작은 보호탑 해파리가 유일하지만 생각보다 연구의 진척은 그리 많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도 작은 보호탑 해파리의 영생의 삶을 사는 메커니즘은 해명되지 못한 숙제로 남겨져 있죠.
지금까지 신기한 불로불사의 동물들을 알아봤습니다. 생명체의 신체를 구성하는 것 중에는 물이 가장 많기 때문일까요? 신기하게도 불로불사의 동물들은 전부 물속에 사는 동물들이네요. 이러한 생명체의 탐구로부터 인간도 가능성이 분명히 비춰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동물의 공통성은 먹고 배설하고 번식하고 죽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본능의 반복이지만 인간에게는 사고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죽는 이유를 탐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을 주의 깊이 시청해 봅시다. 여기서 복제와 영생이라니 뜬금없어 보이는 이 조합은 생각보다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특정 난자에 체세포에서 불리한 핵을 주입해 수정시키면 수정란은 시간을 가지고 분화를 하며 어엿한 생명체의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생명체의 복제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수정에 성공한 수정란을 우리가 아픈 신체 일부분의 세포로 대체할 수는 없을까요? 수정란은 어떤 세포로도 분화가 가능한 만능 세포이기 때문에 만약 우리 신체의 일부분이 파괴되었다면 그곳을 이 수정란으로 대체할 수는 없을까요? 여기서 나온 것이 바로 그 유명한 줄기세포였습니다. 1998년 미국의 생물학자 제임스 톰슨은 인간의 배아를 배양하는 과정에서, 즉 수정란이 아이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줄기세포를 분리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이 기술은 앞서 말했듯 기초 연구는 물론이고 신약 개발과 검사, 그리고 조직과 장기 이식 등에 활용될 잠재력이 워낙 커서 큰 기대를 모았죠. 하지만 아무리 그 능력이 뛰어나다고 한들 줄기세포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배아를 파괴해야 하기 때문에, 즉 아기의 생명을 앗아가야 하기에 윤리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차선책으로 앞선 복제양 돌리의 사례처럼 난자에 체세포에서 추출한 핵을 넣어 줄기세포를 만들려는 시도를 하기도 하였지만 왜인지 번번이 실패할 뿐이었죠. 줄기세포에서 가장 중요한 세포 분화를 일으키는 일부 물질이 핵과 함께 제거되는 것이 실패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영생에 대한 욕심은 끝이 나는 줄 알았으나 2005년 미국 하버드 대학교 연구진이 배아줄기세포에 세포의 시간을 되돌리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밝혀내는데요. 쉽게 말해 배아줄기세포에는 이미 세포 분화가 완료된 세포를 다시 세포 분화 전의 상태로, 다시 말해 세포가 역할을 얻기 전으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꺼져가던 영생에 대한 불씨를 다시 한번 활활 타오르게 만드는데요. 배아줄기세포를 얻는 것에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면 왜 배아줄기세포가 그런 능력을 지녔는지 알면 되는 것이 아닐까요? 다시 말해 배아줄기세포 중 어떤 유전자가 그런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지 알기만 한다면 굳이 배아줄기세포를 채취하지 않더라도 그 유전자만으로 세포의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이 연구 결과를 계기로 많은 연구진들은 배아줄기세포에서 역분화 물질을 찾기 시작했고, 결국 2006년 일본 교토대학의 야마나카 시냐 교수와 그 연구진들이 해당 유전자를 발견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만들어진 세포를 유도 만능 줄기세포로 이름지었죠. 게다가 연구에서 그치지 않고 2017년 일본에서는 눈 안쪽 망막 중심부에 있는 황반부에 변성이 일어나 시력장애가 생기는 질환인 황반 변성을 성공적으로 치료해내며 이 기술은 많은 주목을 받게 됩니다. 나아가 파킨슨병 환자의 뇌에 이 세포를 이식해 치료하는 데에도 성공하며 이제 우리 인류는 세포의 시간마저도 되돌릴 수 있게 되었죠. 결국 다시 말해 고작 100년이 조금 넘는 시간 만에 우리는 세포의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특정 유전자를 발견하였고 실제 시간을 되돌리는 데에도 성공했습니다. 아직까지 머나먼 이야기로 들렸던 노화의 치료가 성공적으로 진행된 셈이었죠. 현재는 특정 질환을 치료하는 데에만 사용되고 있지만 만약 연구가 계속되어 세포의 생산과 활용에 능숙해진다면 우리는 노화된 세포에 이 세포를 투입해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 가능해지지 않을까요? 여기서 인간이 우리가 이제는 하느님께 무조건 순종할 테니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주십시오라고 한다면 하느님은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스스로 찾을 수 있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즉 하느님은 인간을 초월적 방법으로 상을 주거나 심판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과 질서에 의해서 상벌을 주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러한 질서와 법칙에 따라서 행동하고 연구하는 것이 곧 하느님에게 순종하는 방법입니다. 흑마녀 자매입니다. 파랑에서 워치타워 수뇌부는 큰 착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절대자인 하느님께서 무슨 주권을 입증해야 합니까? 그런 생각은 다신론적 사상에서나 있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하느님의 속성을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분은 영원하시며 무한하시며 완전하시고 전능하시며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십니다. 이것은 증명 가능하다고 합니다. 17세기 철학자 스피노자가 나름의 철학 논리로서 이 사실을 증명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하느님은 초월자가 아니라 자연 자체라는 사실도 증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자연을 초월하는 기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스피노자의 증명에 따르면 하느님의 나라, 영생, 부활은 초월적으로 올 수 없습니다. 또한 아마겟돈 같은 소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자연의 질서를 연구하고 거기에 순응함으로써만 영생과 부활을 기대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한 가능성을 이미 영상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소제목 미래에 있을 일들에 대해 묵상하십시오. 구한 김윤성 형제입니다. 미래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현재와 필수 불가결한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농부는 매일 가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 그날의 할 일에 충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인이 되어 가을의 추수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추수 때와 오늘의 일이 별개로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희망을 계시한 것이므로 결코 과정을 무시하는 수학적 확실성이 아닙니다.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 풀이 과정이 정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치타워 법인은 홍보와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면 초자연적 기적이 일어나서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듯 홍보활동에 참여한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하늘에서 갈라놓고 벼락을 선별적으로 내린다는 허무맹랑한 소리를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그런 의도로 하는 소리가 아니라면 단지 그들의 출판사 이익을 위해 일반적인들을 속이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헛소리와 관계없이 새로운 제도를 착실히 준비함으로써 이 세상은 낙원으로 변모될 것입니다. 이 방법은 이미 이루어진 틀에 밀가루 반죽을 아무리 넣어 구워봤자 새로운 붕어빵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붕어빵을 만드는 틀 자체를 갈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느님께서 자연에서 진화를 이루는 간단한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진화의 원리는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한 필요에 의해서 자연에 더 잘 조화되고 더 강한 자가 자연 선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연이란 단어 대신 하느님이란 단어로 바꾸어 보십시오. 인류라는 큰 숲은 하느님께서 벼락으로 인간이라는 나무를 쳐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세계의 구조는 이기심으로 성장한 구조입니다. 이 구조가 결국은 사랑으로 연합된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힘에 의해 자연스럽게 무너지게 되는 것이 하느님의 섭리입니다. 결코 벼락을 쳐서 강제적으로 무너뜨리는 게 아니란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진화의 기본 원리는 필요성이고 그 필요에 의해서 환경이 제공될 때 그 종은 번창하게 되고 그것의 특질이 유전됩니다. 여기서 유전이라는 특질을 인간에 있어서 반드시 생물학적 유전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간은 후세대에게 교육함으로써 유전과 동일한 효과를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라마르크의 진화론인 용, 불용설은 진화의 기본을 잘 설명해줍니다. 잠시 영상을 보고 다음 논의를 이어가도록 합시다. 사실 이런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유는 진화론에 관한 오해 때문에 발생된 잘못된 개념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학키 오늘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쉽게 가지고 있는 그리고 쉽게 가질 수 있는 진화론에 관한 오해 그리고 그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진화론의 오해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진화론이라는 용어가 처음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는지부터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 하면 찰스 다윈을 떠올리곤 하는데 사실 진화론이라는 이름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1809년에 출판된 저서인 Philosophy Zoologique, 번역하자면 동물철학의 저자인 장 바티스트 라마르크에 의해서였습니다. 라마르크는 식물학과 무척추 동물학에 특히 관심이 많았는데 특히 프랑스 파리에 소재한 왕립식물원에서 교수직으로 근무하면서 본격적으로 그가 동물학에 대해 연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는 이 책을 통해 크게 두 가지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는 동물은 생존 또는 욕구로 인해 특정한 신체를 계속 사용하면 그 신체가 발달한다는 것. 다른 하나는 이렇게 발달된 신체는 유전이라는 특성을 통해 다음 세대로 전달된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두 가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라마르크는 진화라는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 어느 초원에 많은 수의 기린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아카시아 나무의 잎을 주식으로 살아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기후가 변하고 아카시아 나뭇잎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기린들은 아카시아 잎을 서로 차지하느라 바빴고 결국 잎은 떨어져 굶어 죽어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답은 있었습니다. 당시 기린의 목이 닿지 않던 높은 곳에서의 아카시아 잎은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이죠. 기린들은 그 잎을 먹기 위해 자신들의 목을 최대한 뻗어내려고 노력하였고
이 노력이 지속되어 현재 기린의 목은 길어지게 된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라마르크가 이야기한 동물 철학에서의 진화입니다. 흔히 용불용설이라고 알려진 이론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획득 형질은 유전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획득 형질은 유전될 수 있다는 점을 현대 진화생물학자인 데니스 노블은 주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인류가 현재와 같이 피부색이 다르게 고정되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오랜 기간 동안 획득 형질에 의해 유전되어 왔기 때문으로 봅니다. 만일 단순한 변이라 본다면 지금도 흑인에게서 백인이 탄생되어야 하는데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관련 영상은 이러합니다. As I say, I doubt it. Yes. Okay. Yes, but look, Richard, I think the one thing to perhaps make clear to the audience is this is happening in everybody in this room, because it seems to me that what these Ed Waddington showed how to do the opening question to me. Do you still hate with, for example? We're back to, do we marry anybody? Isn't that why we do it? I agree, and Darwin was a Lamarckian. I'm not joking. No, you're not. In 1868 he posed within the social context. You see, what Lamarck was insisting on was the idea that use and disuse was itself something that could be inherited. And I think this is something, of course it starts culturally, but it becomes something that can be inherited through the fact that you are, as organisms, choosing the characteristics that you want to survive in the later generations. Why do we marry anybody? Isn't that why we do it? But Dennis, this is perfectly Darwinian, what you're talking about. Yes, absolutely, I agree. And Darwin was a Lamarckian. I'm not joking. No, you're not. In 1868 he published his theory of gemmules, which is precisely the thing we've now discovered as the extracellular vesicles today. So I absolutely totally agree with you, Richard. Darwin was indeed a Lamarckian. I'm a good Darwinian. You're a 6th edition Darwinian. Darwin, in the 6th edition of The Origin of Species, did flirt with Lamarckism, that is true. That's a historical fact, but it's not a very important biological fact. Oh, I think it's extremely important. Okay, well... but no, seriously, Richard, because he collaborated with... This is not very well known. He collaborated with physiologists in the last 20 years of his life. Between 1872 and 1882, he collaborated with my predecessor as the chair of physiology, Burdon Sanderson, and he collaborated with his student, George Romanes, in a very simple set of experiments, because you see, he took Lamarckianism so seriously that he invented this theory of gemmules, and I'd better just very briefly explain what that is. He realized, as Richard has beautifully explained, that you've got to explain how it can be that the body can, in its changes due to use and disuse, communicate any of that to the germline. Otherwise, all of that information, as Richard beautifully expressed it earlier on, would be lost. So how can that be communicated? He couldn't see what could possibly do that, so he invented an idea, and he admitted it was an idea, which was that tiny particles put out by the cells themselves, which he called gemmules, would be able perhaps to pass through the bloodstream down to the germline. That was his way of explaining there could be soma to germline expression. But he readily admitted at the time this was just a hypothesis because he couldn't see them. Now, with 19th century microscopy, indeed you could not. With 20th century microscopy and 21st century microscopy even better, we've been able to do so. And the experiments are simply beautiful. Just go online and ask to look at extracellular vesicles made evident by labeling molecules fluorescently, so they literally glow green, yellow, red, or whatever it might be. It enables you to know this is this particular RNA, this is this particular DNA, and so on. And that escapes the limits of light microscopy. You can actually resolve down to very tiny particles indeed. They're called extracellular vesicles. Those have been shown experimentally to be passed to the germline. That's how the RNAs and DNAs, the new RNAs and DNAs, get to the germline. So I think that
if he was alive today, I think Charles Darwin would be praising and cheering the discovery of extracellular vesicles. They are his gemmules, and they carry out the function that Darwin proposed. Now, why did he spend the last 20 years of his life collaborating with George Romanes? Is because he actually thought this must be right. So I don't think it's trivial that Darwin was a Lamarckian. Okay, I do think this is actually quite misleading. What Darwin's gemmules were supposed to be about was investigating the current state of the body and passing it on to the next generation. So the gemmules were going all around the body, and they were that's right. detecting changes in the body. The sort of classic Lamarckian examples, like the blacksmith's arms getting muscular and the giraffe's neck stretching and things like that. Lamarck thought that those were inherited. Darwin, in his later years, thought they were too. Darwin's gemmules were going around the body in the bloodstream and picking up information about the current state of the body, the modified state of the body, the acquired state of the body, and going to the germline, going to the gonads, and imprinting the information into the germline. Now that is a very radical idea. It's precisely what the extracellular vesicles are doing. Well, yes, but they're not. It's nothing to do with blacksmith's arms. They may be doing something. If you're right about the immune system, I mean, you seem to be suggesting that what happens is that when the immune system reacts to an infection like COVID, and we become immune to it, that immunity gets passed on. No, I deliberately said we're not yet sure about that. I know you did, and I'm glad you said that. But what we are sure about is that other things are passed on. Metabolic disorders are passed on, and sexual preference are passed on. Well, now sexual preferences in what way passed on? It's passed on in planarians, and that's been demonstrated. Again, all of these references, I'm very happy for people to email me and ask for them, but that's been shown very recently by Toker and his collaborators in work in Israel, and I think that is actually a 2021 reference. And how many generations? Well, what they're showing, okay, come back to the point I made about temporary and permanent, because you see, temporary is actually an advantage if you don't yet know from an evolutionary perspective whether the change is valuable or not. I think it's great, you see, that epigenetic changes and temporary alterations of the germline are not necessarily passed on through many, many thousands of generations, because if the change in the environment is really temporary, you don't want a permanent response. So I can see the evolutionary logic of doing it in that kind of way. You keep it soft until it needs to become hard, and then you let it become hard. You let it then become assimilated into the genome. 여기서 데니스 노블 박사는 획득 형질이 인체에 누적되어 유전자를 형성시키고 그 유전자가 생식세포로 전달되는 과정을 간단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영의 자매입니다. 시팡에서는 워치타워 통치체의 상투적이고 고의적인 거짓말이 입에 침도 바르지 않은 채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화롭다 안전하다는 표현은 도둑이 어느 때에 올지 모르니 항상 깨어있으라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워치타워 회사를 유리하게 운영할 목적으로 고의적인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11항 심세훈 형제입니다. 미래의 희망을 생각하라는 말은 맞지만 그 근거가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높아야 합니다. 하느님의 초월적 존재 방식으로 미래의 희망을 가지라는 것은 맹목적 신앙이며 일방적인 권위의식을 내포한 것이며 나아가 사랑의 연합을 방해합니다. 소제목 하늘 높은 곳을 들여다보십시오. 12항 고선미 자매입니다. 고대로 올라갈수록 신화적인 경향이 짙어지며 하느님을 초월적 존재자로 묘사됩니다. 이사야 역시 아름다운 글로 미래를 노래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러한 초월적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하늘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더불어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하느님의 임재를 느껴보십시오. 우리가 오각과 지각을 통하여 느끼는 모든 것은 하느님의 임재입니다.
하느님은 곧 하느님의 속성이며 그 속성은 사물의 형태로 우리 눈앞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14망 변철순 형제입니다. 또다시 워치타워 영업을 들먹이며 말단 증인들을 뽑기 시작합니다. 워치타워의 배는 이미 과체중을 넘어 비만에 이르렀습니다. 지금은 그 비만을 해소하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그 방법은 적절하게 배분시키는 방법인데 공동경제체제로 환원시켜 실업상태의 형제자매들로 하여금 일에 참여하게 하여 적은 수입이라도 공유함으로써 진정한 사랑의 연합체를 만들 것을 권유합니다. 만일 워치타워가 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누군가 그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곁들여야 할 일은 반드시 학문에 매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 길만이 악의 종말을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14항 이미정 자매입니다. 워치타워의 방식은 가장 좋게 말한다면 포교활동 또는 선교사업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악의 종말을 가져오는 하느님의 나라 건설에는 거의 10%도 안 되는 함량이기 때문에 일반 증인들의 불만이 자꾸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사랑이 아니라 워치타워 법인의 이익을 위한 영업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소제목 하느님의 말씀을 탐구하면서 기쁨을 얻으십시오. 15항 허남춘 형제입니다. 물론 지금의 워치타워 방식이 매우 부패하오 비체계적이고 개별적 경향이 강한 개신교 교회들에 비하면 대단하게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50보, 100보입니다. 근원적으로 문제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하느님의 왕국이 임하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초월적 존재 방식을 지향하고 자연의 질서와 법칙에 따라야 합니다. 16항 다음 파수대에서 내용이 이어질 것이므로 여기서 비평해설을 마무리하며 비록 워치타워 작품이기는 하나 희망적인 영상을 하나 보면서 44회 비평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가만히 앉아 그려봐요. 눈앞에 펼쳐질 멋진 낙원을 뛰노는 아이들 모든 두려움 사라진 세상 그분 사랑하는 우리 모두 땅을 아름답게 가꿀 거예요. 그토록 꿈꿔오던 끝없는 평화를 누리는 세상 하느님 사랑 온 땅에 가득할 거야. 신세계가 오면 희망은 맘에 불꽃 희망은 굳건한 가치죠. 눈부시게 빛날 그날의 내 모습 볼 거야. 낙원을 그리며 가만히 앉아 그려봐요. 넓게 펼쳐진 언덕 푸르른 산을 예쁜 우리 집에 누군가 다가오고 있죠. 믿어지지가 않죠. 뜨겁게 끓어가는 우리 행복한 눈물 흘러 우리는 영원히 함께 할 거야. 죽음마저도 막을 수 없어 그분의 사랑을. 희망은 맘에 불꽃 희망은 굳건한 가치죠. 눈부시게 빛날 그날의 내 모습 볼 거야. 낙원을 그리며
여호와 하신 말씀 이루어질 거야. 틀림없이 우리의 모든 소원을 그분이 모두 이루어 주실 거야. 희망은 마음의 불꽃, 희망은 굳건한 다치죠. 눈부시게 빛날 그날의 내 모습 볼 거야.